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전 20대 중반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은 LA에 살고 있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살에 사귀었던 첫사랑을 40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만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1977년 봄이었어요. 갓 20살 저의 세상은 온통 김영범이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명동 한복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친구와 처음 갔던 명동 거리에서 전 우연히 그 사람과 부딪혔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영범 씨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는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책과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어요. 키가 크고 약간 마른 몸매에 안경을 쓴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책과 제 가방을 함께 주어서는 제 가방을 저에게 건네주었죠. 그때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죠. 그 사람도 친구와 같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어찌나 너스레가 좋던지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같이 커피 한잔 하자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셔봐서 호기심 반, 그 사람에 대한 호감 반인 심정으로 따라갔죠. 친구도 기꺼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잠깐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고 헤어지는데 영범 씨가 친구들 몰래 쪽지를 한 장 주더군요.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펼쳐보니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힌 쪽지였어요. 처음엔 나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전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그의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그 무렵 상고를 졸업하고 봉제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집에 가서 동생들과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봐야 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밤에야 돌아오셨거든요. 네 남매의 장녀였던 저는 나름 공부도 잘하고 꿈도 있었지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대학은 포기해야만 했어요. 어머니와 제가 버는 걸로는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은 꿈도 못 꿨거든요. 더군다나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여자애가 대학 나와서 뭐 하냐면서 아들인 둘째 동생 대학 뒷바라지를 저보고 하라더군요. 큰딸은 살림미천이라면서요. 저는 대학의 꿈을 포기해야 해서 너무 속이 상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영범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덕수궁 돌담길도 거닐고 남산도서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죠. 그 사람이 말하길 성적이 떨어지면 저랑 헤어진다는 결심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웠죠. 절 맡겨도 될 만큼. 정숙 씨, 제가 레지던트 끝나면 그때 우리 결혼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 사람을 만나고 3년째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처음 같이 밤을 보냈고 그 사람의 그 약속을 믿으며 저는 4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보태고 밤이면 틈틈이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견뎠죠. 27이 되자 주변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빨리 시집가라고 성화였지만 왠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좀 늦게 결혼했으면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시집 가고 나면 어머니 혼자 버시는 걸로는 생활비와 동생들 학비가 벅차서 그런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저는 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도 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결혼을 재촉한 적은 없었고 그 사람이 먼저 청혼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984년 그 사람이 레지던트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봄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를 어느 식당으로 불러냈어요. 7년을 사귀었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을 뵙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께 저와의 결혼을 얘기했나 보구나 싶었죠. 약속 장소는 제가 모르는 곳이라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기사님이 내려준 곳은 압구정동의 넓은 한옥집 대문 앞이었어요. 옛날 한옥집을 개조한 식당이었어요. 활짝 열린 커다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넓은 정원에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이름 모를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작은 분수가 뿜어져 나오며 팔뚝만한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연못도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장소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옷이라도 새로 사입고 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죠. 제 옷차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저희 어머니보단 연배가 많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사람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앉아요. 영범 씨 어머니는 고운 얼굴에 미소 한 점 없이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영범이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호칭은 듣기 거북하네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말씀 놓으세요. 아직 내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럴 순 없죠.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왠지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우리 영범이가 3형제 중 막내인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로 형과 형수들이 다 대학 교수 고의사인데 영범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변에서 우리 영범이 사위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집안 아가씨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들도 있고.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영범 아버지도 나도 아가씨가 우리 영범이 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저희 7년이나 만났습니다. 영범 씨도 저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떼었죠. 7년 사귀는 게 뭐 대수인가요?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연애 아닌가? 정숙 씨 공장에서 격리일 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학벌도 차이가 나지만 집안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영범이가 의사니까 결혼만 하면 영범이가 아가씨네 집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영범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남동생 대학 등록금도 아가씨가 대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아직 3년도 더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어린 동생도 둘이 더 있고.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나도 젊었을 때 영범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연애해봤어요. 근데 말이야, 사랑이라는 감정 영원할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집안과 집안이 인연을 맺는 일이에요. 양가가 너무 기울면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영범이 친구들을 보면 여자친구가 최소 이화여대, 숙명여대 나온 아가씨들이에요. 물론 집안들도 다 좋고. 나중에 동문회 모임에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아가씨가 대화에 낄 수나 있겠어요? 괜히 아가씨 자존심 상하고 우리 영범이 얼굴에 먹칠만 하게 될 게 뻔하지 않나?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얇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장면이었죠. 설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거 받고 마음 정리해요. 7년이나 만났으면 정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그만해야지. 아가씨도 나이가 꽉 찼는데 빨리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우리 영범이 앞길 막지 말고. 이제 그만 정리해요. 저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직감했어요. 설마 했는데 정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막내로 자란 30살이 다 된 청년이 엄한 아버지를 거역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저를 7년 동안이나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부모 앞에서 저와의 약속을 깨고 말았어요. 7년이에요. 영범 씨, 우리 7년을 사랑했잖아요. 기다리라면서요? 당신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망을 담아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숙 씨. 아버지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도 형들도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날 의대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난
결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난 우리 부모님도 정숙 씨를 만나보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더 이상 정숙 씨 얘기도 못 꺼내게 하세요. 아버지 친구분 딸과 이미 얘기 다 되었다고 올 가을에 식 올리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그럼 저는요? 7년이나 영범 씨 말만 믿고 기다린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친구분 딸 얘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날 밤 늦게 우리는 눈물 속에서 헤어졌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람을 믿고 7년이나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비 오는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제 외삼촌이 LA에서 세탁소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고생하는 거 마음 아프다고 미국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점점 작아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헤어진 날 이후 그 사람에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죠. LA에 도착한 첫날 밤 낯선 집 작은 방에서 저는 그 사람이 선물한 시집을 꺼내 들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그의 글씨. 사랑하는 나의 정숙에게. 저는 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태평양 너머 이곳에서 제 7년의 첫사랑을 묻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있었죠. 40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그림자가. LA의 뜨거운 햇살 아래 제 삶은 쉴 틈 없이 흘러갔어요. 이민 온 지 1년 만에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35살 먹은 스티브란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그저 외삼촌의 소개로 만난 성실한 남자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6 식구를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도와주시는 외삼촌이 소개해준 사람이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28이었던 저는 웨딩드레스도 신부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사촌 언니의 흰색 원피스를 빌려 입고 LA 시청에서 조용히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한 번뿐인 결혼이었지만 결혼식도 없이 축하객도 없이 조용히 치렀죠. 하지만 저도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죠. 남편이 살던 방 1개짜리 낡은 아파트에 전 거의 몸만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옆집 윗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아이들 쿵쾅거리는 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들리는 곳이었죠.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위에서의 사랑 없는 부부관계는 조심스럽다 못해 괴롭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첫사랑 영범 씨와 사랑을 나누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 미웠지만 그리웠고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 제임스와 딸 수잔이 태어났어요. 저는 세탁소 일을 도우며 아이들을 키웠죠.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차츰 첫사랑도 잊혀갔고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었죠.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딸 잘했네. 저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문득 첫사랑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겠지. 행복할까? 내 생각은 할까? 다 잊었겠지. 옆에서 제 몸을 더듬거리는 남편의 거친 손길이 그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을 떠올리게 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했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고 밤에는 조금 거칠었죠. 이따금 잠자리를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잠자리만은 자기가 원할 때 무조건 해야 했어요. 신혼 초에는 하룻밤에 2-3번씩 관계를 요구했던 적도 있었죠. 잠이 들만 하면 깨우고 다시 잠이 들만 하면 또 깨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관계를 거부했다가 며칠 동안 불편하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주었고 전 몸이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992년 4월에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드니 킹 사건의 판결이 나온 직후였죠. 코리아타운은 혼란에 빠졌어요. 무법천지였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게들 유리를 깨고 이것저것 약탈해 갔고 불을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남편은 세탁소를 지키기 위해 나갔어요. 저랑 아이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15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았어.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지금 다른 사람들도 가게 지킨다고 총 들고 모이고 있대. 갔다 올 테니 아이들 데리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전 아이들을 안고 방에서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폭도들이 세탁소 건물에 불을 질렀고 빠져나오던 남편이 폭도들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대요. 외삼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땅밑이 꺼지는 것 같았죠. 사랑은 없었지만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 그늘에서 윤택하진 않지만 편하게 살았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어요. 35의 나이에 저는 홀로 남았어요. 6살 제임스와 4살 수잔을 데리고 살아남아야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텅 빈 집에서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어린 수잔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건지 제임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을 위해 죽어라고 일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겨놓고 하루 종일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새벽에는 빌딩 청소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버텨야 했죠. 첫사랑 영범 씨 생각도 남편 생각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외삼촌 도움으로 작은 세탁소를 인수했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어요.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파왔고 피곤이 쌓였어요. 속절없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기특하게도 제임스는 버클리에 합격했고 수잔은 컬럼비아 로스쿨에 들어갔죠. 그렇게 아이들 입학식에서 졸업식에서 저는 혼자 울었어요. 해냈구나. 나 혼자서 해냈구나. 아이들 다 컸구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20살에 반짝반짝했던 박정숙은 이제 없었어요. 아이들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적막하고 외롭고 허탈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졸업하고 얼마 후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제임스는 시애틀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고 수잔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60이 훌쩍 넘은 저는 홀로 낡은 집에 남았어요. 너무 적막하고 외로웠어요. 남편이 죽은 지도 3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다 떠났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아침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다 말고 멍하니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곤 했죠. 저녁이면 TV를 켜두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주위 분들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지인들을 만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곤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이었어요. 아이고, 박 권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자식들 다 잘 돼서. 그러게요. 아드님 시애틀에서 잘 나간다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네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의 삶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게 외로웠어요. 다들 결혼도 했고 손주들도 셋이나 생겼지만 저는 더 외로웠죠.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40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는 이렇게 혼자 남았구나. 이러다 혼자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가끔은 이런 생각에 밤새 뒤척거리다 날이 샜죠.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거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양로원 같은데 알아볼까? 엄마 또래 분들 많은 데 있으면 덜 외로우실 텐데.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 70도 안 됐는데 양로원 같은 데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괜찮아. 혼자 밥해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양로원이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이제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가 된 걸까? 생각했죠.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 깊어진 주름, 처진 볼. 20살 때 영범 씨가 사랑했던 그 반짝이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가끔 나를 떠올리기는 할까? 간밤에 오랜만에 꿈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20대의 모습 그대로. 새벽에 잠이 깬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시집을 꺼냈어요. 40년이 넘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그 책 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정숙에게. 저는 책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가슴이 아련했죠. 삶의 의미가 사라진 듯 했어요.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하루하루 단조로운 집안일과 텅 빈 식탁의 반복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인가? 외로움이 사무쳤어요. 그때 첫사랑 영범 씨와 결혼했더라면, 아니, 그때 남편이 못 나가게 잡았더라면 난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인회에서 추석 행사를 주최했어요. 저는 교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참석했죠. 박권사, 혼자 집에만 있으면 병나요.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야지. 괜찮아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밥도 맛있게 잘 나온다는데 그냥 밥 한 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가봐요. 결국 저는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한인회관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죠. 행사장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구석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친구가 가져다 준 음식과 녹차를 마셨어요. 벌써 1부 순서가 다 끝났더라고요.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한인의 건강 세미나를 위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USC 의대 교수이시고 심장내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영범 박사님께서 오늘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 김영범? 흔한 이름이었어요. LA에만 김영범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설마 아니겠지. 여긴 미국인데. 그 사람은 한국에 있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상으로 올라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염색을 안 한 머리는 반쯤 하얗고 안경은 그대로 쓰고 있었으며 이마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40년 전 그때 그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청중에게 인사하는 그 사람은 40여 년 전 덕수궁 돌담길을 나란히 걷던 남산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던 그때 그 남자 첫사람 김영범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녹차잔을 내려놓으려다 탁자에 부딪혀 소리가 났고 옆에 있던 친구가 힐끗 쳐다봤어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건 심혈관 건강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꿈일까? 환상인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다니. 이 미국 땅에서. 강연은 20분 정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단상 위에 그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농담을 던지자 청중이 웃었죠. 질문이 나오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성공한 의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 그의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나가야만 했죠. 그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복도로 나와 출구를 향해 최대한 빨리 걸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구까지 아직 반도 못 갔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 혹시 뒤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죠. 혹시 정숙 씨 아니신가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한 채로 그 사람이 서 있더군요. 정숙 씨 맞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지만 발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맙소사.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정숙 씨 맞군요. 나 김영범이에요. 기억하죠? 네. 오랜만이에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며칠 전에도 꿈에 나왔던 사람을요. 그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40여 년 전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잠깐 동안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서 있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행사장의 소음, 모든 게 사라지는 듯 했어요. LA에 언제 왔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요. 그랬군요. 난 IMF 때 이민 왔어요. 정숙 씨 지금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해요, 우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계속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냥 헤어지기엔 아쉬웠죠.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이 아련했어요. 우리는 행사장 입구 카페에 들어갔고 그 사람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결혼은 했죠? 네. 부부는 같이 안 왔어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김 선생님은요? 나도 아내가 먼저 갔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40년이란 긴 세월이 우리 사이를 무겁게 눌렀죠. 정숙 씨,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있던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당신 생각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전손을 슬며시 빼면서 얘기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의사로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듣기만 했어요. 40년 전에 저와 헤어진 후 그 사람은 아버지 친구분 딸과 가을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몸이 약했던 그 사람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았고 대 끊기는 걸 걱정하던 그 사람 아버지 권유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사내 아이를 하나 입양했대요. 요새야 입양하는 게 그리 쉬쉬할 일은 아니지만 옛날엔 입양한 걸 다를 감추던 시절이라 그 사람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8학년 때 자신이 입양아인 걸 우연히 알게 됐고 많이 방황을 했다네요. 학교 빠지기를 밥 먹듯 하더니 결국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고 급기야는 친구 오토바이 뒤에 헬멧도 쓰지 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그 충격으로 부인도 얼마 후에 죽었다더군요. 너무 놀라운 얘기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우리 두 사람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이 먼 미국 땅에서 다시 만난 거 보면요. 안 그래요? 그 말을 하더니 그 사람이 제 손을 가만히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커피숍이 닫을 때까지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죠. 제가 다니던 교회로 그 사람이 왔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어색했죠.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놓여 있었어요. 예배 후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자랑, 손주들 자랑을 조금 하다가 헤어졌죠. 5번째였나 다시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정숙 씨,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입을 뗐어요. 부모님 강압에 못 이겨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평생 그게 한으로 남았어요.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하고 의사로 성공했다고 다들 그랬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김 선생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날 지켜주지 못했냐고, 왜 약속 안 지켰냐고 기다리라는 말이나 하지 말지. 미국 와서도 한참 동안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어요. 그 시절 우리 둘 다 부모님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고 집안도 너무 차이가 났었다는 걸요. 처음부터 당신과 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용서해줘요. 이제 와서 용서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김 선생님네와 저희 집은 그냥 격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대화는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민 초기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미국 왔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외삼촌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허리는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거친 손을 잡더군요.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제가 말을 멈추자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죠. 살을 맞대고 사니 정은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어요. 당신과는 달랐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애들만 바라보며 밤낮 없이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전 결혼 생활 내내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산 거죠. 아내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가고 나서야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제가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아, 그때 그 명동에서. 맞아요. 그때 제가 가방을 떨어뜨려서 주워주셨죠. 그때 내가 첫눈에 반했잖아요. 우리는 주변을 개의치 않고 소리내서 웃었고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몇 번의 만남 이후 우리의 만남은 카페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한인마켓에 함께 장을 보러 갔죠. 같이 장을 보는 모습은 누가 보면 마치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저녁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요? 괜찮겠어요. 혼자 사시는데 매일 외식만 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제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된장찌개, 나물무침, 그리고 제육볶음.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을 맛있게 먹더군요.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봐요. 영숙 씨가 음식 솜씨도 좋았네요. 그 사람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자주 오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숙 씨.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어깨가 부딪혔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정숙 씨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요? 바다요? 네, 우리 젊었을 때 가끔 서해에 갔잖아요. 노을 보러. 아, 맞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 주 주말에 우리는 산타모니카로 향하는 그 사람의 오래된 세단에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옛날 노래를 들었어요. 해변에 도착하자 석양이 지고 있었고 황금빛 바다가 눈부셨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이런데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예쁘네요. 정숙 씨만큼은 아니에요. 어머, 이 나이에 무슨. 제가 얼굴을 붉히자 그 사람이 웃었어요. 우리는 해변을 천천히 걸었죠. 파도 소리가 옛날 일을 떠올렸어요. 정숙 씨, 네, 저 뭔데요?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정숙 씨를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정숙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정숙 씨 목소리가 그리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할래요. 4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코끝이 찡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저 내일 모레면 이른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 아직 20,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예전이야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지만 요샌 70부터라고 하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외롭게 제 삶을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박수를 치더군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60이 한참 넘은 제 가슴이 이렇게 다시 콩닥콩닥 뛸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한인 마켓에서 함께 장을 보고 교회에도 함께 나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20대처럼 반짝였어요. 나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대요.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며 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대요. 40년의 공백은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사랑에 빠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불쑥 찾아왔어요. 땡스기빙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웬일인가 했죠.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엄마 할애기 있어서 왔어요. 제임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김영범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네가 그분을 어떻게 아니? 엄마 친구야. 남자친구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데이트한다고. 손도 잡고 심지어 키스도 하고 다닌다면서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우리 만나고 있어.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데? 창피하다고요.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제임스가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사람 엄마 첫사랑이라던 그 사람 맞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 그 사람 부모님 때문에 엄마랑 헤어졌었다면서요. 누가 그러디? 외삼촌한테 다 들었어요. 제임스.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엄만 자존심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 사람 못 잊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화장대 서랍에 감춰둔 그 시집 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한 번도 그 사람 배신한 적 없어. 첫사랑 못 잊어서 그 사람이 준 책까지 꽁꽁 숨겨놓고 그 사람 못 잊고 사는 건 뭔데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남자친구 만나려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 장모님 친구가 LA에 사셔서 엄마 얘기를 장모님한테 했나봐요. 장모님이 사돈 연애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여기 한인사회에 한 사람 건너면 모르는 사람 없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실망이 가득하더군요. 너희는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해? 행복이요? 엄마 이건 행복이 아니라 망신이에요. 엄마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내일 모레면 70이세요.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교회 다니시고 손주들 보시고. 왜 나이 들어서 이런 주책이에요? 주책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책이죠. 애들도 아니고 밖에서 남자랑 키스나 하고 안 창피하세요? 아들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수군거림도 심해졌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마켓에 가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주책이래? 아이고 남사스럽게.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힘드시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안 돼요. 40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부모님이 무섭고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결정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정숙 씨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가족들 위해 공장에 다녔고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와서는 외삼촌 권유대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설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의무를 다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 죽고 나서 3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손주 돌보느라.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정숙 씨 절대 놓지 않을게요.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엄마는 김 선생님과 계속 만날 거야. 아니, 결혼할 거야. 엄마, 제정신이에요. 들어봐. 엄마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너희들 어릴 때 니들 아빠 가고 혼자 너희들 키웠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해서 너희들 대학 보낼 때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니들 아버지,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겨우 7년 살았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에겐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첫사랑이 있어.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던 그 사람을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또 헤어져야겠니?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줘. 너희들이 내 남은 인생 책임질 거야? 너희들 고작해야 1년에 한두 번 오잖니? 그것도 힘들어하고. 너희들 며칠 왔다 가면 남은 날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울지 쓸쓸할지 생각은 해봤니?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야. 나이가 70이라고. 70이면 사랑하면 안 된다니? 요즘은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자식인 너희들은 엄마를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 아저씨랑 정말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건 너희들 낳았을 때 빼고 40년 만에 처음이야. 그 아저씨 믿을 수 있어요? 응. 엄마 그분 믿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저희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찾아왔고 전 아들이랑 통화한 걸 얘기했어요. 정숙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 사람이 조심스레 말하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더군요. 네, 좋아요. 우리는 반지를 나눠 끼고는 주름진 서로의 얼굴을 맞잡고 입을 맞췄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첫사랑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식들 체면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외롭게 남은 여생 살아야 할까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사연도 들어보세요.